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죠. 안세영 선수에 대한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귀국한 뒤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이 계속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경제적인 보상, 계약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와 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위 말하는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 등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를 거의 다 모르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별적인 선수에 대한 후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수입도 매우 협회 차원에서 규율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주 뛰어난 월드 클래스로서 세계 1위를 하는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수입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의 취지는 세계 랭킹 1위인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희 수입과 그리고 예. 후원 두 가지 면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입과 관련돼서는 실업연맹 차원에서 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에는 연봉이 얼마이고 몇 프로 인상률로 제한된다라는 예.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금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연봉도 있겠지만은 또 핵심적인 것들이 중에 하나가 또 후원들일 겁니다. 예. 네, 이런 후원이나 스폰서십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체결을 할 수가 없고 또 제한이 되어 있는 협회 차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들로 제약이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개개인의 선수의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네, 배드민턴 업계 입장도 좀 보면 안세영 선수 측 입장은 뭐 이해를 하지만 비인기 종목 특성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회 차원에서는 비인기 종목에서는 개별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관련된 수입을 받아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분배하고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특정 한 선수에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준다면은 그 비인기 종목의 비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지원받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금액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개인 후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도 국민적인 사랑을 받거나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으면 더 자유롭게 후원 계약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부분만큼을 상한을 두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만큼을 또 협회에 나른 또 여러 구성원들이나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열어둘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랭킹이 훨씬 더 떨어지는 다른 나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원 등의 계약으로 수입이 한 1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도 그리고 선수들 개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수입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된 지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이번에 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세영 선수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연봉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세영 선수를 향해서 중국으로 귀화해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꼭 이번 사안이 아니더라도 예. 협회나 내부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끝에 다른 나라로 귀화했던 선수들은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당장 이제 안 선수가 그럴 뭐 계획이 있거나 그러는 전혀 아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계가 넓고 여러 나라에서 스포츠는 꼭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과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제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이 육성을 하면서도 또 우리 안세영 선수 같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계속 잘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게 자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들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협회들도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일단 이런 규정과 제한들이 있다라는 것이 역으로 말하면 그 종목의 성장성을 또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꼭 이 협회뿐만 아니라 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체부가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다각적으로 조사해서 9월쯤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협회와 선수들 간의 기본적인 일종의 거버넌스라고 하죠. 권력 구조들이나 의사결정 구조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수의 선발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관리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협회 차원의 많은 영향력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적정한 외부적인 통제와 내부적인 견제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논의하고 나눈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개별적인 선수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계약에 있어가지고 현재 같은 구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아까 우리가 수량적으로만 계산해도 더 큰 규모의 스폰서십이 가능하도록 해줄 때 개인에게 그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일정 부분들을 하는 방식들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게 더 처음에는 문제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선수의 관리와 어떤 건강 상태 등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인권적인 보호 차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러지 못했던 침해 사례들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세영 선수 앞서 이제 귀국길에 올림픽이 끝나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힘듦과 어려움에 관한 토로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체육계 전반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전체에 있어서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를 거버넌스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각 산업마다 혹은 각 스포츠 영역마다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들이 어찌 보면은 잘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선수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부조리라든지 또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작게는 배드민턴계지만은 크게는 체육계 전반에 있어가지고 예. 선수들이 더 활약하고 성장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회들과 그 다음에 선수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재설정을 해야 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와 논의로 좀 우리나라 체육계가 한 걸음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지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보다가 사고를 낸 10대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인데요. 무면허로 이제 차를 몬 것도 모자라서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고요. 네, 사실 이런 뉴스가 날짜와 장소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너무 그나마 이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망자가 없는 게 다행인데요. 간혹 이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일탈 행위가 있네가 정도가 아니라 운전이라는 거는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만약에 운전을 하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게 왜 업무가 붙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운전하는 것을 업무로 봅니다. 그만큼 이제 주의 의무가 더 높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공공의 위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들이나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사고를 냈다는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방송에서 다룬 것만 해도 한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마치 유행처럼 또 따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에 관련된 내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바꿔치기 시도하는 그 과정 지금 저희가 보고 계신데 경찰도 당연히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운전자가 이렇게 중한 상황에 화장실을 간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네, 일단은 그 운전자가 현장에 없고 어디론가 급하게 뭐 화장실에 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상황상으로는 뭐 그런 전복 사고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면 흔적이라는 것이 남는데 개인의 옷차림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진술한 이제 10대 소년들한테 관련돼서 진술을 이렇게 할 경우에 범인 은닉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사실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결국에 이제 실토를 했고 A군은 자신이 운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운전한 A군은 입건된 상태죠? 네, 일단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의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가 되지는 않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운전 사실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들은 범인 도피 교사죄 등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고등학생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20대 남성 참 성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는데 이 20대 남성과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다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범인 은닉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진술들을 일치해서 했다면 범인 은닉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행위적으로는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뭐 사고 후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상 뭐 무면허 운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에 특히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범인 은닉죄라든지 혹은 범인 도피 교사죄 양태나 당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100% 어떻게 보면 잡힙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단위 면적당 CCTV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예. 모든 차들이 다 사실 블랙박스를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공한 사례들은 사실은 거의 없고 예.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뿐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뭐 지난 사건이지만 뭐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그 자체도 뭐 범죄로서 처벌받는 부분도 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죄질이 안 좋게 봐서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주 및 범죄 증거 인멸에 의료가 있는 것들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100% 잡힌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절대 하지 않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폭행을 해서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뭐 가학행위를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도 몇 가지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예. 일단은 뭐 열 몇 가지의 그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게 사실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예. 소위 말해서 거의 노예 계약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어길 때마다 가혹한 폭행을 했고요. 예. 우리가 중상해라고 붙은 거는 이제 불구가 되거나 혹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중상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로 구속 기소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이제 상태가 위중할 정도로 깊은 상해를 가했다는 거고요. 특수 중상해라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이 같이 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될 만한 범죄를 어찌 보면은 그 둘 사이에서 계속 벌여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막으로 나간 것처럼 재수학원에서 만나서 몇 달 교제 안 한 뒤에 이런 폭행과 가학행위가 이어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그 행동지침 각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몇 가지만 봐도 대학교 가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수입 다 보내주기, 그리고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이런 내용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범죄로서 특수 중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지만 만약에 미성년자로서 아동 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될 수 있는 나이대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도로 또 학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같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워낙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를 이거를 이제 데이트 폭력으로 규정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뭐 너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긴 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둘 사이에서 내밀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폭력의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상의 결과까지 나타난 다음에서야 이게 알려져서 처벌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피해자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유가 지난달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여전히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감옥에서 나와도 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태도를 좀 유지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을 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중장기적인 학대와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심리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또 이 부분을 피해를 알리고 벗어나는 걸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법기관에 이제 적발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복 협박을 했다면 일단 이거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서 추가적인 또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범죄와는 별개로 또 추가적인 범죄로서 수사가 돼서 결론적으로는 양형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가 또 미성년자잖아요. 이 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대표 죄명이 특수 중상해로 되어 있는데 특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아동 학대 법상 이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 학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동 학대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상한이 없이 또 몇 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더 큰 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발돼서 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도 출소한 다음에 다시 또 보복하겠다라는 얘기했다면 이거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추가적인 어떤 범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되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뤄볼 주제도 미성년자가 이제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 과거에도 이 우울증 갤러리,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 사건 사고가 조금 있었는데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미성년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이전에도 이런 이슈들이 왕왕 있었고요. 예. 일단은 지금 그 고소된 피고소인 피의자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온라인상 우울증 커뮤니티에서 특히나 이제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두세 가지 이슈로 또 봐야 하는데 결국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적정하게 도움을 받거나
그리고 치료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공간적인 혹은 제도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취약성이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의 폭력과 폭행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커뮤니티가 계속 그런 하나의 루트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봐서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경찰 조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나 재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소위 말해서 동의 없이 했다면 당연히 성폭행이고요. 예.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지금 피해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20대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범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것 또한 아까 사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유사한 범죄를 조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이 커뮤니티를 폐쇄하자 이런 예.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그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 커뮤니티에서 우울증과 정신보건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제 이런 분들이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우울함과 여러 가지 그런 우울증도 질병이거든요. 예. 질병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구조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그거를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해결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 우울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고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내고 또 그분들한테 적정한 도움을 온라인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식의 혹이라도 각스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은 폭행이라든지 성폭행으로 이루어지는 루트들을 위험 인자들을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폐쇄 자체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냐면요. 폐쇄를 하게 되면 어딘가 다른데 그런 게 또 생겨납니다. 또 생겨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적정한 모니터링과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혹은 교제 과정에서 이런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사실 굉장히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는 학교 체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학생 상담들을 통해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행이나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들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언제든지 찾아오라가 아니라 정기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마치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 직장인들이 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사실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여전히 많이 크게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신보건과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이제 사건 사고가 돼서 누구를 형사적으로 몇 년을 처벌한다. 이건 너무 늦었거든요. 네. 예, 그 전에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하는 것이 개별 사건의 처벌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서의 어떤 관심과 미리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